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이 깼어요. 할아버지 돈 보내드려야 해, 빨리. 복도 건너편 손자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0년간 군검사로 일하며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뤘지만 이 순간만큼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겨우 6살짜리 손자였고 그 아이가 말한 할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대. 엄마가 그랬어. 저는 일어나 손자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6살 민재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어요. 민재야, 저는 아이의 이마를 짚었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병원비 빨리 보내야 해, 엄마. 그 순간 내 뇌리에 번개가 쳤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손주가 죽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악몽을 반복해서 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악몽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예비역 군검사 출신 할머니가 손자의 악몽을 통해 며느리의 충격적인 범죄를 밝혀낸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72, 군 법무관으로 시작해 군검사로 30년을 일한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남자들만의 세계였던 군 법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 예리해야 했어요. 미세한 진술의 모순, 어색한 알리바이, 증거의 빈틈,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매의 눈을 가진 여자. 그게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은퇴 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어요. 손자를 돌보고, 텃밭을 가꾸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내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아들 준혁이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41살 아들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여자. 한수진, 38살. 키 168cm에 날씬한 몸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절제된 화장. 금융 컨설턴트로 일한다는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어요.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발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 30년간 범죄자들을 대면하며 키운 직감이 속삭였어요. 이 여자, 뭔가 이상해. 수진 씨는 이혼 경력이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대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혼자 일어섰어요. 저는 수진이를 관찰했어요. 그녀는 전 남편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눈동자가 왼쪽 상단으로 움직였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 그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만난 애 어땠어요? 좋던데.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고.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또 시작이야. 군검사 생활 너무 오래 해서. 사람 보는 눈이 삐뚤어진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들 사람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냥 좋게 봐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몇 번 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여가
수진이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왜 처음부터 수진이를 안 좋게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하긴요. 전 이미 마음 정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결혼할 거예요. 아들의 단호한 태도.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수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 주었고, 시부모님께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어요. 준혁이가 정말 좋은 여자 만났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준혁이 복도 많지. 아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 전보다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저도 점차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수진이는 좋은 아이야. 1년 후, 손자 민재가 태어났어요.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 저는 손자를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을 떨쳐냈어요.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됐구나. 민재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3살, 4살, 5살.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어요. 저는 손자를 무척 아꼈어요. 하지만 민재가 6살이 되던 해 가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요. 3일 정도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민재 내가 봐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나왔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 민재는? 유치원 갔어요. 2시쯤 데려오시면 돼요. 수진은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감사해요, 어머님. 수진은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기 직전, 수진이 복도 끝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 어머님. 저 방은 준혁 씨 서재거든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들어가지 말아 주세요. 그 순간 내 본능이 깨어났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실린 미묘한 긴장, 눈동자의 빠른 움직임, 지나치게 구체적인 당부. 30년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방에 뭔가 있다. 그래, 알았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했어요. 기회가 되면 꼭 확인해 봐야겠어. 수진이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저는 혼자 남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반짝이는 주방,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오후 2시. 저는 유치원에서 민재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민재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어요. 우리 민재,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하지만 저는 알아챘어요. 민재의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빛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민재야,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어? 응, 친구들이랑 뭐 했어? 그냥 놀았어. 대답이 짧았어요. 예전에 민재는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던 아이였어요. 저는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민재 좋아하는 돈가스 만들었어. 고마워요, 할머니. 민재는 조금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불러요. 벌써 이것밖에 안 먹었는데. 네.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평소보다 야윈 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눈에서 밝은 빛이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녁을 먹고 민재를 씻겼어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랑 자도 돼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자자. 좋아요. 밤 9시. 저는 민재를 재웠어요. 아이는 내 품에 안겨 금세 잠들었어요.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어요. 뒤척이고 식은땀을 흘리고 가끔씩 신음 소리를 냈어요.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지켜봤어요. 그리고 새벽 3시. 민재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돈 보내드려야 해.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어요. 빨리 엄마가 그랬어.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대. 병원비 빨리. 아이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어요. 민재야, 일어나. 민재가 눈을 떴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괜찮아. 민재야, 꿈 꿨구나. 민재는 내 품에 파고들었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서운 꿈 꿨어. 어떤 꿈이었어?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알았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민재야,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 기억 안 나요. 민재는 고개를 내 품에 파묻었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다시 재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외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지. 민재가 3살 때였고 기억도 거의 없을 텐데 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병원비를 보내야 한다고. 엄마가 그랬다고. 퍼즐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시선이 복도 끝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준혁이 서재라고 했지. 천천히 그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어요. 왜 서재를 잠가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부엌 서랍, 거실 수납장, 침실 화장대. 1시간 동안 집 안을 뒤졌지만 열쇠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가지고 갔거나 아예 다른 곳에 숨긴 거야. 다시 서재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머리에서 머리핀을 뽑았어요. 무릎을 꿇고 자물쇠에 핀을 넣었어요. 손끝의 감각으로 내부 구조를 파악했어요. 아직 잊지 않았네. 군검사 시절 범죄 현장을 조사하며 배운 기술. 5분 후. 딸깍. 문이 열렸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작은 방 안.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커다란 책상,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주변을 살폈어요. 책들은 대부분 경제 관련 서적이었어요. 투자, 재테크, 부동산. 겉보기엔 평범한 서재였어요. 하지만 내 눈은 놓치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들 준혁의 계좌에서 매달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준혁이 월급이 6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다른 서류를 뒤졌어요. 대출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 그때 서랍 맨 밑에서 검은색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 고액 자산가 명단.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철수, 78세, 독거노인, 예금 3억, 손자 있음, 치매 초기. 김영숙, 75세, 요양병원 입원 중, 자녀 해외 거주, 재산 5억. 박동진, 80세, 독거, 연금 월 300만 원, 자녀와 연락 두절. 모든 사람이 70대 이상 고령자였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특히 손자나 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간 별표가 쳐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수많은 범죄를 다뤘지만 이런 치밀한 범행 계획은 처음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이것이 내 며느리가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노트를 계속 넘겼어요. 각 대상자마다 상세한 프로필이 작성되어 있었어요. 생활 패턴, 가족 관계, 재산 규모, 심지어 성격과 약점까지.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야. 범행 대상자 명단이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실행 완료라는 표시와 함께 체크된 이름들이 보였어요. 5명. 이미 5명이 당했다는 뜻이었어요. 그중 한 명의 이름을 자세히 봤어요. 이철수, 78세.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재빨리 핸드폰으로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들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증거 확보. 군검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노트를 서랍 밑에, 서류들을 정확한 위치에, 서랍을 살짝 열린 채로. 방을 나와 문을 다시 잠갔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범죄지? 명단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그때 어젯밤 민재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돈 보내드려야 해. 병원비 빨리. 뇌리에 번개가 쳤어요. 설마 손자 사기. 즉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어요. 손자 사기 수법.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손자를 사칭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노인들을 속이는 범죄. 최근 아동을 직접 동원하는 사례 증가. 피해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 기사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작성한 명단. 70대 이상 독거노인. 손자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재의 악몽. 수진이가 민재를 이용하고 있어. 우리 손자를 범죄에 동원하고 있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명단만으로는 부족해. 실제 범행 현장을 잡아야 해. 노트에 적힌 이철수 할아버지의 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철수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손자나 손녀를 사칭하는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 예감이 맞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한 달 전쯤요.
어린애 목소리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보내셨나요? 아니요. 제 손자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끊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선생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러시죠. 오후 1시. 이철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주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은 깔끔했지만 쓸쓸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정적이 감돌았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철수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손자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선생님이 그 범행 대상자 명단에 있다는 것. 이철수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선생님, 그 전화 받으셨을 때 어떤 내용이었나요? 할아버지, 저 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시작했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재의 악몽과 똑같은 멘트였어요. 많이 다쳤다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어땠나요? 정말 어린아이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더 놀랐죠.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 민재를 직접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 저는 이철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시 전화가 오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범인을 잡으시려고요. 네. 저희 손자를 구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협조하죠. 감사합니다. 이철수 할아버지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혁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민재 잘 있죠? 그럼 우리 민재 잘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웠어요. 어머니,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서재에서 본 대출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준혁아, 혹시 돈 문제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거짓이 묻어 있었어요. 준혁아, 어머니, 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수진이가 준혁이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손자를 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저녁 6시. 유치원에 민재를 데리러 갔는데 아침에 엄마가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게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가다니.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했는데 민재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말없이 그렇게 하는 게 화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엄마가 데려갔다는데. 그렇게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이상한 명단, 이철수 할아버지의 증언, 민재의 악몽,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영희 선생님이시죠? 익숙한 목소리. 이철수 할아버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또 같은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 나 병원에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녹음하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걸려와서 당황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선생님 댁에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이 출장 간다고 했는데 출장이 아니라 범행을 하러 간 거야. 민재를 범행에 이용했나?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냉정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수할 수 있었어요. 30년간 군검사로 일하며 배운 교훈.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말 것. 다음 날 아침, 이철수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늘 하루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혼자 사니까 괜찮아요. 저는 거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2시가 넘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철수 할아버지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재빨리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 민재였어요. 할아버지, 저 병원에 있어요. 내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병원에? 왜 병원에 있니? 이철수 할아버지가 연기를 했어요. 많이 다쳤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다쳤니?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할아버지 빨리 보내주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손자가, 겨우 6살짜리 아이가 이런 범죄에 동원되고 있었어요. 얼마가 필요하니? 500만 원이요. 할아버지 빨리요.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보내면 되니? 잠시만요. 민재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 수진이었어요. 어르신, 저는 병원 직원입니다.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보호자와 연락이 안 돼서요. 그래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빠르게 보내주시면. 이철수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녹음됐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어르신, 정말 급합니다. 아이가 위독해요. 아니, 내 손자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게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이상하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나는 녹음을 정지했어요. 완벽했어요. 민재의 목소리, 수진의 목소리, 계좌번호 요구고.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철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에요. 이 녹음 파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손자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 내 아내가 사기꾼이야. 내 아들을 범죄에 동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녁 7시. 민재가 유치원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데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나를 보자마자 울먹였어요. 왜 그래? 우리 민재, 할머니.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민재야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저로. 응, 말해봐. 민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저 나쁜 짓 했어요. 내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니야, 민재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엄마가 전화하라고 했어요. 응, 그랬니? 할아버지들한테 거짓말하라고. 민재는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데리고 여러 곳을 다닌 것. 할아버지들에게 전화를 걸게 한 것. 아프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라고 시킨 것.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서웠구나. 네, 계속 꿈에 나와요. 나는 아이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민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았지? 정말요? 응, 어른이 나쁜 거야. 민재는 아무 잘못 없어. 민재는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아이가 다 울 때까지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응. 왜? 내일 여기로 와줄래요? 출장 간 준혁이도 불렀어.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또 수진이 얘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여보, 제발.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알았어. 내일 봐. 다음 날 오후,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들 준혁과 남편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준혁아, 수진이가 사기를 치고 있어.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주 사기. 민재를 이용해서 노인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가 있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할아버지, 저 병원에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많이 다쳤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 어르신, 저는 병원 직원입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무슨... 준혁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서재에서 찍어온 명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대출 서류들도. 준혁은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일이... 준혁아,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혁이 울기 시작했어요. 40 넘은 남자가 내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대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돈이 왜 계속 모자란지 몰랐어요. 알아, 다 알아. 우리 민재가 이런 일을... 아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걸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그러면 준혁이는 괜찮아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신고해야겠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하겠어요. 준혁아, 우리 민재를 구해야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잘 견뎌낼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아들이 직접 신고했어요. 경찰은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연락처와 일정 알려주세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가족을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죠. 잘하고 있어, 아들.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며느리의 전화를 추적했어요. 공범들도 찾아냈어요. 그리고 3일 후,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 터미널에서 체포됐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체포했습니다. 지금 데려오고 있어요. 1시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형사가 내렸어요. 그 뒤로 며느리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나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노도, 실망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손주를 지키는 것, 아들을 지키는 것,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수진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30년간 군검사로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내 며느리를 증인석에서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명단, 녹음 파일, 피해자 진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한수진은 총 23명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그중 5명은 실제로 금전 피해를 입었고 총 피해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특히 6세 아동을 범행에 동원한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수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2주 후 선고가 내려졌어요. 피고인 한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수진은 끌려가면서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손주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죠. 아들이 자책했어요. 아니야.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니까 민재는 어떻게 하죠? 상처가 너무 클 텐데.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회복할 거야. 민재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전보다는 밝아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민재야, 뭐 그려? 할머니요. 민재가 그림을 보여줬는데 저와 민재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쁘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을게. 정말요? 응. 우리 민재 그림 솜씨 최고야. 민재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괜찮아질 거라는 걸.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6개월이 흘렀어요. 민재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고, 아들도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기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가자. 민재가 그네에 올랐고, 저는 뒤에서 밀어줬어요. 더 세게요. 할머니, 알았어. 민재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맑고 밝은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가 웃고 있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그때 아들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왔니? 민재 진짜 좋아 보이네요. 응, 많이 나아졌어. 아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됐어. 우린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죠? 우리는 함께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네를 타며 신나게 웃고 있는 민재. 그 모습이 우리의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할머니의 용기가 가족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있다면, 용기 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 내밀어 주세요. 사기 예방 요령도 기억하세요. 손자나 가족이라고 전화 오면 꼭 이름을 물어보세요. 급하다고 해도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의심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